요즘 화제의 드라마죠. 돌풍은 정치판 글로리라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현실 정치와 묘하게 닮아 있다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다고 저희 시청자님들도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드라마의 결말 해석과 드라마 속에 담겨있는 대사들의 숨겨진 의미, 그리고 드라마가 실존 인물들을 모티브로 했던 것인지는 작가님만이 알겠지만 실존 인물들은 어땠을지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대사를 몇 번이나 곱씹게 만드는 드라마였는데요. 약간의 스포가 포함된 영상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의. 극중 박동호 국무총리는 부패한 정치와 맞서는 인물입니다. 자신이 모시던 대통령은 점점 재벌들과 결탁을 하게 되고 극중 중요한 인물인 경제부총리 정수진과 전직 대통령 장일주는 박동호 국무총리와는 처음에는 뜻을 같이 했었으나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극중에서 보여주게 되고 친구였던 기태를 정치적으로 죽게 만든 뒤 실제로도 죽게 만든 것이 대통령임을 알게 된 국무총리 박동호는 대통령을 암살하고 모든 비리들을 세상에 공개를 하려고 하게 되면서 드라마는 시작을 했죠. 박동호는 결국 대통령을 암살 시도 후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대행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박동호 역시 권력을 잡게 되면서 변하지는 않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문을 극중의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최현숙 역시도 의심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다 똑같다고, 권력을 잡게 되면 역시 변하기 마련이라고 말이죠. 그런 의심을 모조리 없애버리듯이 박동호 국무총리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켜냈습니다. 극중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었죠. 박동호의 친구이자 검사였던 이장석 검사였습니다. 박동호가 대통령의 비리를 알게 되고 대통령직을 그만두라고 말을 했던 장면과 친구였던 이장석 검사에게 수사를 중단하라고 말을 하던 박동호의 모습에 너도 못했던 걸 나보고 하라는 거냐는 친구 이장석 검사의 모습을 보면서 박동호 역시 전직 대통령과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했지만 박동호는 성역 없이 조사하라고 주문을 하게 됩니다. 기태가 사건을 조사하려 했을 때 초기 수사를 막았던 것이 박동호 국무총리였고 지금은 왜 그러냐는 친구 장석의 질문에 그때는 정권이 무너지면 안 돼서 막았고 지금은 국가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던 박동호. 이 장면에서 또 한 번 정의는 그때 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항상 깨끗하기만 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지만 권력이란 것을 잡게 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상상이 들기도 했습니다. 민주화. 정수진이란 인물 또한 전대협에 중요했던 인물로 민주화의 앞장을 섰던 인물이지만 세상은 그녀 또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또한 전대협의 의장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했었고 정수진 그녀에게 그녀의 남편은 한 줄기 빛이었던 셈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정수진의 남편은 대진그룹으로부터 엄청난 거액을 투자를 받으면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정수진은 그녀의 발목을 붙잡게 된 그녀의 남편을 바라보면서 후회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었죠.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결국 새로운 세상이 아닌 그들이 그토록 증오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엔딩에 가서는 모든 것을 잃고 차디찬 감옥에 들어가게 된 정수진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차디찬 감옥은 자신이 어린 시절 민주화를 노래하고 빛을 꿈꾸면서 새로운 세상을 염원했던 어린 시절의 정수진이 갇혀있던 곳이었던 것이 나오게 됩니다. 감독은 어떤 의도로 그 장면을 넣었을까 하고 한참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국엔 모두가 꿈꾸던 유토피아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아닐까라는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신념과 가치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정의는 매 순간, 그리고 새로운 정치권이 들어서면 또다시 바뀌는 것일까요? 작가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란 어떻게 변하는지 다시 한 번쯤 생각하길 바랬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네요. 역사의 인용. 이 드라마는 각본이 정말 엄청난 필력을 자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역사를 인용한 문구가 많은데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자 다들 돌아갔다면서 왜 들고 있던 돌을 죄인에게 안 던졌을까? 라고 정수진에게 말을 하는 박동호의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이 말은 성경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두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죄가 없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남의 죄를 묻는 자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 각오도 해야 하니까 모두 돌아갔던 것이었죠. 처음부터 자신의 죄가 있더라도 다 드러낼 각오를 하고 박동호는 대통령의 암살을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정수진에게 다시 물어보는 것이죠. 너의 죄는 드러날 각오가 되어 있다면 나에게 덤비라는 박동호의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정수진 총리의 남편 역시 대진그룹 강상원과 연루된 비리를 조사하게 되려는 순간 정수진은 대통령이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직접 대통령을 살해를 하게 되고
정수진은 죽은 대통령의 가족을 계속해서 수사를 하는 건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여론을 만든 것이었죠. 대통령의 장례식마저 이용하는 정수진은 시민분향소에서 2일째 날을 새면서 국민들에게 장일 준 대통령의 정치적 적정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종의 장례식은 3.1운동이, 순종의 인산일에는 60만 세 운동이 일어났다고 설명을 하면서 장례식은 최고의 정치적 이벤트라는 정수진.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무능한 왕으로 평가받던 고종이었지만 고종이 가지고 있던 상징성은 또 다른 문제였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게 된 사건이 3.1운동이었습니다. 결국 부패한 정치를 했던 장일준 대통령이었지만 그의 상징성을 등에 업고자 했던 정수진이었죠. 덧붙여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카이사르가 죽은 뒤 안토니우스를 제치고 권력을 잡은 건 아우구스투스였다고 말하면서 시민의 선택이었다고 말을 하는 정수진. 잠시 카이사르가 죽은 뒤 아우구스투스가 권력을 잡던 순간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후 로마의 권력 구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를 거치면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권력을 잡기 위한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됩니다. 카이사르의 암살은 기원전 44년 3월 15일입니다. 카이사르는 원로원의 공화파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암살 직후 로마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암살자들은 공화정을 회복하려 했으나 민중의 반응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카이사르의 최측근이자 충실한 부하였던 안토니우스는 즉각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카이사르의 시신을 거두고 장례를 주도하였으며 그의 유언을 발표했습니다. 카이사르의 유언장에서 그의 양자로 옥타비아누스가 지목되었으나 안토니우스는 이를 무시하고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레피두스는 서로 협력하여 카이사르의 암살자들을 처벌하고 권력을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가 바로 제2차 삼두정치입니다. 이 삼두정치의 주요 목표는 카이사르의 복수를 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암살자들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갈등, 레피두스는 점차 정치적 영향력을 잃어갔고 실질적으로 로마의 권력은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사이의 경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동맹을 맺고 동부를 지배하려 했고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와 서부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결국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의 해군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이 패배로 안토니우스의 세력은 급격히 쇠퇴하게 됩니다. 안토니우스의 몰락과 옥타비아누스의 승리. 악티움 해전 이후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결국 기원전 30년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이집트를 침공하였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이로써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고 이후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으며 첫 번째 로마 황제가 되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카이사르의 죽음 이후 권력을 잡으려 했으나 결국 다른 인물인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유일한 지도자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카이사르의 적정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로마의 황제가 되었듯이 죽은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는 자신이며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을 하는 정수진이었죠. 정수진의 이 말에 히틀러를 총통으로 만든 것도 시민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을 막겠다고 말하는 박동호. 히틀러를 총통으로 만든 것은 무지한 시민들의 선택이었으며 자신은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대통령의 비리를 수사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던 셈이었습니다. 타락한 대통령의 사망 2달 뒤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여론은 정수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그만하겠다는 박동호는 국무총리와 대행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차기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겠다는 박동호,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박동호는 새로운 빛을 만들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죠. 삼자필승론. 진실은 너무 늦게 드러나서 문제라면서 누명은 말 한마디로 충분하지만 무죄를 입증하는 건 천마디로도 부족하며 거짓을 이기는 건 진실이 아니라는 대사는 극의 끝까지도 관통을 하는 대사로 보여집니다. 같은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게 되면서 경쟁을 하게 되는 정수진, 박동호, 박창식이 나오게 됩니다. 언론은 정수진의 언론 플레이로 이미 박동호에게서 적대적이었고 여론이 절대적으로 정수진에게 기우는 한편 삼자필승론을 꺼내면서 같은 여당의 박창식을 회유하는 최현숙 대통령 비서실장. 박창식이 여론의 압도적인 우세를 가지고 있는 정수진을 이기려면 박동호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한국 정치에서 삼자필승론은 아주 중요한데요.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념적 또는 지역적 기반이 비슷한 후보들이 나올 경우 그들 사이의 표가 나뉘어 특정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근데 한국사에서 예를 보여드리자면 1987년 대통령 선거가 삼자 구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이 주요 후보로 나왔으며 김영삼과 김대중이 각각 민주화 세력의 지지를 나누어 가지면서 표가 분산되었고 이로 인해 노태우가 당선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삼자필승론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선 이를 이용해서 같은 여당의 박창식 후보가 박동호에게 자신의 세력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의로운 세상. 극중에서 4년 전 정의로운 세상을 함께 꿈꿨던 장일준 대통령과 손잡았던 정수진과 자신을 회상하면서 바뀐 건 세상이 아니라 권력을 잡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박동호.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세상.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자들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다면서 미래를 약속하는 자들을 믿지 말라고 하면서 어떤 미래가 오든 자신이 주인이 되려 하는 자들이라고 자신의 비서 정연에게 말하는 박동호. 박동호는 미래를 포기했기에 새로운 세상을 약속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극중에 나오는 야당 대표 조상천은 아버지가 북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감추기 위해서 안기부에서 더더욱 성과를 내었던 인물이었죠. 또한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자 자신의 북한의 가족까지 달러를 주고 죽이게 되는 인물인 조상천. 정의란 그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게 되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어제는 옳다고 믿고 있던 정의는 내일은 또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어렸을 때 저만 해도 학교에서 반공교육이 조금은 있었는데 요즘 초중고에서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까지는 교련이라고 해서 군복까진 입지는 않았지만 교육을 받기도 했었는데 말이죠.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은 지금 세상을 어떻게 느낄지도 궁금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빨갱이라고 주적이라면서 말을 많이도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세상은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지도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정의로운 세상이란 정말 어떤 것일까요? 민주화운동을 하던 정수진은 손수건으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외쳤었지만 결국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다고 말하던 박동호는 정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왜 독재에 반대했지? 그들도 산업화를 이루어냈는데 왜 쿠데타에 저항했지? 그들도 가난한 조국을 발전시킨다는 명분이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 어떤 악당들 역시 명분이 다들 있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두환 대통령이 생각나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은 민주화운동에 맞서 엄청난 살욕을 저지르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되물어보더라고요. 그래도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시에 키웠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기 힘들었다고 말이죠. 그만큼 명분은 있었다고 말을 돌려서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분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감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산업화와 각종 스포츠에 부흥을 부르기는 했지만 우민정책으로 스포츠에 눈을 돌리게 했던 그였기에 흑과 백이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드라마는 박동호가 바라던 돌풍이 불어오면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우리들이 믿는 정의는 어떤 것일까요? 수많은 정치적 공작의 수싸움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국무총리 박동호. 한국의 정치는 지금은 어떠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